챕터 9.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1965년 라즐로 폴가라는 헝가리인이 클라라라는 여인에게 기이한 편지를 몇 통 썼다. 라즐로는 노력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천적 재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교육받고 훈련될 뿐이다. 나즐로는 이 생각을 굳건히 믿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과 한 배에 탈 아내가 필요했던 그는 클라라에게 편지를 썼다. 교사였던 클라라 역시 라즐로만큼 굳건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라즐로는 자신의 실험에 적당한 분야로 체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체스 영재로 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당시 헝가리에서 드물었던 홈스쿨링을 하고 집은 체스 관련 서적들과 유명한 체스 기사들 사진으로 도배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계속 체스를 두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합에 참가해 그 시합 결과를 모두 세심하게 파일로 정리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체스에 받쳐질 터였다. 라즐로의 구애와 설득이 성공한 몇 년 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세 딸의 부모가 되었다. 수전, 소피아, 유디트였다. 작년 수전은 4살 때 체스를 두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겼다. 둘째 소피아는 작년보다 나았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막내 유디트는 셋 중에서 최고였다. 5살 무렵 아빠를 이겼고 12살에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꼽혔다. 15살 4개월 때는 역사상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이전 기록 보유자인 바비 피셔보다 어렸다. 27살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기사가 되었다. 폴과 자매들의 유년 시절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자매들은 유년 시절이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체스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젠가 소피아가 한밤중에 목욕탕에서 계속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라즐로는 그만 자러 가라고 딸을 달랬다. 소피아, 이제 체스 말들은 좀 놔주렴. 그러자 소피아는 대답했다. 아빠, 이 친구들이 날 놔주지 않는걸요? 폴과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녀들의 세상에서 체스에 대한 강박 상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습관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습관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인간은 무리행 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그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 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런 이끌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교회 또는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대본을 따른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어떻게 가질지, 휴일은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지출할지 등에 대한 기준들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않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1번 가까운 사람, 2번 다수, 3번 유력자. 각각의 집단은 자신의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1번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 등을 모방한다.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대화하면서 자동으로 상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1만 2천 명을 32년간 추적 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 57%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 역시 그 시기에 약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또래 집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 우리를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물론 또래 집단이 나쁘게 작용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그 집단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다. 우주비행사 마이크 마시미노는 비행사가 되기 전 MIT를 졸업하고 소규모 로보틱스 수업에 참가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이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11세나 12세 때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 그 사람 역시 15세 무렵의 IQ가 높아진다. 타고난 지는 그렇지 않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매일 재즈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스티브 캄은 뉴욕에서 너드 피트니스라는 사업을 한다. 이 센터는 너드, 부적응자, 변종들의 체중을 감량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캄의 고객들은 비디오 게임 팬, 영화광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처음 왔을 때나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위화감을 느낀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스타워즈 팬이라든지 운동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든지 등 공통점이 있다면 위화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이전에 나는 나의 것이었다. 나의 정체성은 단일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 또는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북클럽이나 밴드, 사이클 모임 등에 참여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새로운 정체성을 끼워놓고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건 우정과 커뮤니티다. 2번. 다수를 모방한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오늘날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을 시작할 때 피시험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간다. 피시험자는 모르지만 사실 낯선 사람들은 연구자가 심어놓은 배우들로서 실험 중에 질문을 받으면 지시받은 대로 답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선이 하나 그려진 카드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 몇 개가 그려진 두 번째 카드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비슷한 선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실험에 사용된 카드 두 장의 예시다. 이 실험은 늘 똑같이 시작한다. 먼저 예비 실험을 몇 차례 하는데 이때는 모두 정확한 선을 고른다. 몇 차례 돈 후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이때 방 안에 있는 배우들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의 선 길이와 같은 것이 A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모두 그 선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배우들은 그 선이 같은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 작전을 모르는 피험자는 당혹스러워한다. 눈이 커지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한다. 한 사람씩 똑같이 잘못된 답을 할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곧 피험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애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배우를 많이 심을수록 피험자들의 동조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방 안에 배우가 한 사람인 경우 피험자는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치 마네킹 모형과 함께 있는 듯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배우가 두 사람이면 약간 영향을 받았다. 배우가 3명에서 4명, 8명까지 늘어났을 때 피험자는 점차 자신의 선택을 곱씹기 시작했다. 실험 말미에 피험자의 약 75%는 집단이 내놓은 잘못된 답에 동의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의문을 품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마존, 옐프, 트립바이어드, 트립 어드바이저의 리뷰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모방하고 싶어서다. 이는 대부분 영리한 전략이다. 다수가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이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땅콩을 쪼개는 방법을 습득한 침팬지는 그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옮겼을 때 그 무리에 섞이기 위해 전에 사용했던 훨씬 나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되는 길을 선택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끄거나 집단을 무시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 3번. 유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어디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한다. 우리는 재킷의 배치를 달고 싶어 한다. 사장이나 임원의 명패를 원한다.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하다. 역사상 거대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하고
더 매력적인 짝을 찾곤 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극도로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 적응하면 우리는 두각을 드러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이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빵사의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든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법을 빌려오고 상사의 대화법을 흉내낸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낮출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울타리를 손질하고 잔디를 깎는 것은 이웃에게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다. 엄마가 찾아왔을 때 집을 치우는 것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고 그 대답의 근거에 행동을 수정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폴과 자매들은 사회적 기준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알 수 있다. 이 자매들은 매일 밤 시간을 들여 체스 연습을 하고 수십 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과 행동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가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칭찬,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가 되었다.